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의 2차전지 배터리 산업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려 핵심 원료인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던 중국. 자, 그런데 중국의 의존도가 90%에 달했던 한국의 대답은 완전히 대반전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2차전지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 그룹이 중국에 폭탄 발표를 해버리면서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예상 못한 반응에 당황한 중국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전히 철회하는 동시에 엄청난 선물을 주겠다며 긴급 만남을 요청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상황을 한방에 뒤집어버린 한국의 엄청난 한방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2차전지 배터리 핵심 원료인 흑연을 수출 통제하겠다는 것인데요. 20일 업계에 따르면 당장 오는 12월부터 고순도, 순도 99.9% 초과, 고강도, 인장 강도 30mpa 초과, 고밀도 밀도 cm당 1.73g 초과, 인조흑연 재료와 제품 등이 중국의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 세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흑연은 채굴, 재련 등 대부분의 생산 과정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혹연 물량은 전 세계 물량의 80%가 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기준으로 인조흑연의 87%, 천연흑연의 72%를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흑연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음극재 생산에 쓰이는 만큼 국내 배터리 업계와 배터리 소재 업계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로 우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흑연을 이용해 2차전지용 음극재를 대량으로 생산해 국내외 고객사에 납품하는 포스코 퓨처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용 흑연은 절연성이 풍부해 2차전지 음극재로 쓰일 수 있는 천연 흑연과 천연 흑연을 다시 2차전지 음극재 제조에 쓰려고 입자 모양을 구형으로 재가공한 흑연인 구상 흑연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현재 중국에서 구상흑연 형태로 흑연 원료를 들여와 세종 공장에서 음극재 상품으로 가공해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외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갑자기 이렇게 한국을 공격한 이유에 대해서 한국의 2차전지 배터리 산업을 완전히 박살내고 중국이 전 세계 2차전지 산업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순위를 보시면 1, 2위가 중국의 CATL과 BYD, 한국의 LG엔솔, 삼성 SDI, SK온은 각각 3, 5, 6위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다시 보면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이 1위, 에스컴과 삼성 SDI가 4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BYD는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점유율이 고작 1.6%로 초라합니다. CATL은 1위인 LG엔솔을 위협하는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박리담회로 싼 가격에 많은 물량을 팔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매출을 비교해보면 압도적인 격차로 한국의 LG엔솔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고메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프리미엄 전기차 모델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마지막으로 저렴한 경차나 소형차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 자, 그런데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기술은 한국이 압도적인 세계 1위인데다가 프리미엄 전기차 모델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도 한국의 LG, 삼성, SK가 압도적인 점유율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중국이 앞서는 배터리가 바로 저렴한 LFP 배터리인데요. 중국이 유일하게 잘하고 있던 분야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중국이 유일하게 잘하던 LFP 배터리 제조를 한국이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LFP 배터리를 곧 만들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해버린 것인데요. 이를 위해 삼성 SDI 쇠메카, 배터리, 에코프로 BM, 양극재, 동아일렉트로라이트, 전해질, CIS, 장비 등의 주요 기업들이 모두 참여하여 중국의 LFP를 압도해버리는 퀄리티의 새로운 LFP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산업부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LFP 배터리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면 배터리 전 품목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르롬버그 NEF는 2030년까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LFP 배터리가 초과 수요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미국 내 전기차 수요의 40%를 LFP 배터리가 점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자신들이 LFP 배터리 독식을 예상하며 즐거워했는데
한국의 깜짝 FP 배터리 개발 및 생산 발표를 듣고 망연자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의 FP 배터리 진출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한국의 배터리 산업을 완전히 박살내야겠다고 다짐했고,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배터리 핵심 원료인 흑연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수출 규제를 하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 상상했던 중국 정부. 자,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 무역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역폭탄 발표를 해 중국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에너지솔루션의 경우 배터리 제조 기업임에도 천연흑연 확보전을 일찌감치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10월 호주 흑연 업체인 시라와 천연흑연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부터 천연흑연 2,000톤/을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나올 것을 미리 예측하고 호주와 대규모 계약을 미리 체결해 두었던 것인데요. 놀라운 예측이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탄자니아 소재 파루 그라파이트와 천연흑연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포스코 그룹도 중국의 막가파식 수출 규제를 사전에 예측해 이러한 과감한 결단을 선제적으로 내린 것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천만 달러, 약 130억 원을 광산에 투자해 향후 25년간 총 75만 티 규모의 천연흑연을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호주 광업회사 늘랭롱마이닝의 자회사인 탄자니아 파루 그라파이트는 탄자니아의 천연흑연 매장량 세계 2위의 마엔지 광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엔지 광산에서는 앞으로 25년간 흑연 채굴이 가능해 중국의 수출 통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너무나 빠른 속도로 탈중국을 성공시키자 당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국 총리를 만나 중국과 한국은 뗄 수 없는 동반자라고 말하며 한국에 엄청난 선물을 줄 것이라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관영 CCTV와 한국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항저우의 시내 모처에서 한 총리를 만나 중국과 한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 뗄 수 없는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한 관계 안정은 양국 국민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한국에 대한 설린우호 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한국이 중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중시한다고 전제한 뒤 한국이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정책과 행동에 반영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우호 협력의 큰 방향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절대 믿을 수 없는 남자입니다. 최근 시진핑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 했던 발언록이 공개됐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난 뒤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의 역사에 대해 얘기했다. 북한이 아니라 한국, 코리아를 얘기했다. 몇천 년의 역사와 많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은 사실 예전에 중국의 일부였다. 고 했다. 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을 무력 통일하겠다는 시진핑의 계획.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것은 역사관을 퍼뜨리는 밑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소문만 무성했던 대한민국 두 번째 고인력 탄도미사일의 실체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바로 KTSSM-3입니다. 대한민국이 개발 중이거나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가 한두 개는 아니지만 KTSSM-3는 그 중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KTSSM-2가 괴물 미사일 현무5와 함께 우리 군의 화력 끝판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흔하게 퍼져 있는 상식 중 하나는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찰감시 자산이나 재래식 전력 등을 비롯한 무기체계의 첨단화, 전쟁 수행에 소모되는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경제력 등을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커넥션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에는 경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그동안 우리가 너무 방심해 왔다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일례로 개전 초기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배치한 장사정포를 비롯한 각종 수많은 화포와 미사일 등으로 대한민국의 수도권과 주요 거점 시설을 타격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KAMD가 날이 갈수록 촘촘해지고 또 단단해지고 있지만 지금 단계로는 일단 맞고 그 다음에 때린다는 기본 전략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여기에 최대 20여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특작부대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남한의 침투의 게릴라전을 펼친다면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어떤 식의 전쟁 범죄를 일으켰는지로 충분히 증명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면적인 공격을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초반부터 정밀하고 막강한 화력으로 전쟁 의지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예 허튼 생각을 못하도록 머리통을 박살낼 정도의 화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KTSSM 계열 전술탄도 미사일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KTSSM은 연평도 포격전 이후에 제기된 번개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사업 이름처럼 빠르게 만들 수 있고 확실하게 적을 응징한다는 목표로 탄생한 미사일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2014년부터 2020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서 양산 단계에 돌입한 KTSSM-1은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휴전선 인근 등의 장사정포와 대구경 방사포 등 약 1000여 문의 포를 밀집시켜 배치하고 있는데요. 이 중 직접적으로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300여 문의 장사정포가 시간당 16,000발의 포탄을 발사하면 순식간에 서울과 수도권은 초토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군은 즉각 KTSSM-1무로 반격에 나섭니다. KTSSM-1은 북한 장사정포를 제압하는 우리 군의 대화력 수행 체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화력뿐만 아니라 대응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우수한 무기체계입니다. KTSSM-1은 지난 2017년에 처음으로 실제 사격이 공개됐는데요. 사거리가 180km에 달하는 고정식 3연장 발사대에서 발사한 열압력탄이 목표물에 투하되면 지하에 건설된 단단한 콘크리트 지하 벙커도 파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분진 폭발의 원리를 이용한 열압력탄은 순간적인 폭발력이 일반적인 고폭탄보다 낮지만 지속해서 주변에 압력을 주며 피해 지속 시간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폭발 반경의 모든 산소를 물태워 버리기 때문에 진공폭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덕에 적의 구조물, 예를 들어 갱도나 땅굴을 물리적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고압의 촉발력과 화염을 이용해 내부를 완전히 물태워 버릴 수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이루어진 북한의 땅굴이나 갱도포를 파괴하는데 최적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파괴력이 부족하다는 걸 참고 있을 대한민국이 아니죠. 우리 군은 사거리를 300km로 연장한 KTSSM-2의 개발을 확정짓고 이니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체계 개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8륜인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 차량을 활용하여 생존성과 기동성을 향상시키고 전체적인 길이와 크기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인데요. 구경은 기존의 400mm에서 600mm로 더 커지게 됩니다. 게다가 열압력탄이 아닌 고폭탄두를 탑재해 구조물 파괴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비슷한 체계인 아레쿰스를 탑재한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어떤 전과를 올렸는지 떠올리시면 그 위력을 짐작할 수 있으실 텐데요. 그리고 KTSSM-3는 KTSSM-1, 2의 개념을 모두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사일입니다. 실제로 2024부터 2028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개발될 KTSSM-W는 기존의 KTSSM과는 모든 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KTSSM-1이 북한 장사정포, 갱도진지 파괴가 주목표라면 KTSSM-2는 적 중심의 지휘부, 방공망, 비행장 등을 중점적으로 타격합니다. 반면 KTSSM-3는 장사정포뿐만 아니라 북한 내륙의 전략 무기를 직접적으로 타격하고 파괴하는 게 목표입니다. KTSSM-1, KTSSM-2가 2급 대응을 위한 미사일이라면 KTSSM-2는 유사시 가장 먼저 전략 목표를 타격하는 미사일입니다. 즉, 급소를 노리는 치명타인 셈입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발사 방법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KTSSM-2가 8륜의 천무 다면장 로켓 발사 차량을 활용한다면 KTSSM-3는 10륜의 발사 차량의 발사관 2개를 탐지하며 기능 레이더와 교전 통제소, 무인 발사대 체계를 추가해 본격적인 미사일 포대의 역할을 수행할 전망인데요. 여기에 더해 기존 이상의 압도적인 파괴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일례로 KTSSM-3탄두 부분의 외형이 기존에 뾰족했던 모습에서 뭉툭하고 넓어졌으며 동체 너비도 커진 데 비해 길이는 KTSSM-2보다 조금 짧아졌는데요. 미사일 분야의 한 전문가는 이런 특성을 감안했을 때 KTSSM-3는 현무 같은 고위력의 미사일로 광범위한 범위의 타격을 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습니다. 탄두가 뾰족하면 공기 저항이 줄어들어 고속 비행이 가능하지만 속도가 너무 빨라 지상에 닿는 동시에 부서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TSSM이나 현무인은 낙하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지만 깊은 지하 속에 수많은 벙커와 땅굴이 있는 북한의 특성을 생각하면 뾰족한 판두보다는 KTSSM-2에 적용되는 뭉툭한 판두가 더 유리합니다. 판두 중량이 늘어나고 낙하 속도가 느려져 오히려 지하로 뚫고 들어갈 때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중인 한 가지 무기체계의 성능을 가지고 정밀도와 광범위하고 강력한 타격이라는 두 가지의 예상이 모두 나오고 있는 셈인데요. KSM-2가 킬체인과 캠펄의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 벌써 눈에 선합니다. 현재 북한 내륙 지역을 타격할 우리 군의 미사일은 현무 시리즈와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있습니다. 두 미사일 모두 자타공인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수량에도 한계가 있고 가격도 워낙 비싸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표적을 향해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KSM-2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편이라 수없이 할린 장사정포나 다른 목표물에 대해서도 부담 없이 발사가 가능합니다. 부담 없이 발사하고 시원하게 깨부수는 것이 KTSSM 본연의 가치라고 한다면 KTSM-3는 대한민국의 대화력전 개념을 바꿔버리는 무기체계가 될 것입니다. 최종병기라는 말은 만화와 애니메이션, 명화, 게임 등에서 종종 등장하곤 하는데요. 그 단어에서 풍기는 비장한 이미지와 분위기가 사람들의 감정을 흔들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군사 분야에서도 최종병기라고 물릴만한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바로 근접방어 무기체계 KWS입니다. KWS는 함정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 이외에도 대함 유도탄, 테러 선박, 고침 투적 등에서 함정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데요. 대중문화에서는 최종병기가 재미와 감성을 위한 장치로 쓰인다면 해군 함정에서의 CIWS는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함정을 보호해줄 최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과거의 해전에서는 함포와 어뢰로 적 함정을 공격했으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함정이나 전투기에서 발사한 대함 미사일이 주된 공격 수단인데요. 적에 대한 미사일이 포착되면 우선 기만 체계나 함대공 미사일로 대응하게 되지만 모든 요격이 실패할 시 KWS가 방어에 나섭니다. 통상적인 CIWS의 사거리를 5km 내외로 가정했을 때 기껏해야 3터부터 5초 이내에 대한 미사일을 요격해야 함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CIWS는 함정의 마지막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으니 그 중요성은 재차 반복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일례로 거함거포주의가 팽배했던 제2차 세계대전 시절에도 일종의 KWS는 존재했는데요. 거대한 함포를 탑재한 막강한 전함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적의 무기는 함포나 어뢰보다는 급강하 폭격기였습니다. 육중한 몸집을 자랑하는 전함들도 급강하 폭격기가 투하한 폭탄 몇 발만 맞으면 심지어 운이 나쁘면 한 발만 맞아도 유폭이 되어 침몰할 수도 있었습니다. 급강하 폭격기나 전투기를 요격할 수단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것이 대공포였습니다. 미국의 5인치, 40mm, 20mm 등의 다양한 대공포는 태평양전쟁 당시 2773대에 달하는 일본의 항공기를 격추했다고 하니 나름대로 성과는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했던 20mm 기관포의 경우 9300발 단 1대꼴로 격추한 셈인데요. 그리 높은 성공률이 아닌 것 같겠지만 지금 같은 자동화 시스템이 아니라 사수가 항공기를 육안으로 조준해 탄막을 형성하여 격추하는 방식임을 생각하면 경이로운 수준의 요격 성공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대공포를 인력으로 작동하여 적 항공기를 격추하는 방식은 자취를 감추었고 스틱스, 액조세 등의 대함 미사일이 등장하며 이에 대응하는 함정의 방어체계도 첨단화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자동화된 근접방 어무기체계 KWS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도 90년대 후반부터 낸 골키퍼, 펠렁스 등의 CIWS를 도입해 운용해왔으며 그 중에서도 골키퍼는 우리 해군이 운용하던 주력 KWS였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골키퍼를 제작한 네덜란드의 시그널사가 2000년대 중반에 골키퍼의 제작 기술과 생산 라인 민수를 대한민국에 제의했다는 것입니다. 서방 세계에서 기관포 형식을 대표하는 CIWS는 네덜란드의 골키퍼와 미국의 펠렁스인데 당시 펠렁스의 대당 가격은 50억 원인데 반해 골키퍼는 100억 원 정도로 가격이 무려 2배 미상 차이 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골키퍼를 도입해 운용하는 국가는 네덜란드와 한국, 영국, 벨기에, 포르투갈, 칠레 등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지속적으로 골키퍼를 운용할 가능성이 높은 대한민국에 관련 기술과 생산 라인 전체를 아예 통째로 민수할 것을 제만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고
KWS의 시장 전망도 밝다고 판단하지 않아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후 2009년 우리 해군이 CIWS로 미국 네이시온사의 RIM-116램과 펠렁스를 선정하자 정말 골키퍼는 단종되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미국 펠렁스가 시장을 독점하게 되자 업그레이드를 빌미로 가격도 덩달아 인상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현실에 맞는 성능 개선 요구와 예산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KWS 두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미 상세 설계는 끝마쳤고 곧 기술 실증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대한민국은 골키퍼 제작사와 제휴를 맺고 우리 해군뿐만 아니라 주변국에서 문용 준민, 골키퍼의 유지 보수와 개량 작업까지 해모던 상태입니다. 이 덕에 대한민국은 이미 CIWS 제작에 관한 기술, 인력, 시설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KWS는 독자 개발한 AESA 레이더 기술을 적용하여 시스키밍 미사일과 고속정 침투 역시 방어가 가능하도록 개발 중입니다. 계획대로라면 2030년에 CIWS가 개발 완료되어 양산을 시작할 텐데요. 대한민국 해군의 전력 상승과 수출 시장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경쟁이 뜨겁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시장 1위 자리를 수성한 가운데 중국 BOE가 약진하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업체 음디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약 4억 2,900만 대의 아몰레드를 출하해 1위를 기록했으나 점유율은 전년 대비 5% 감소한 56%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중국 신흥제조 기업인 비전옥스와 에버디스플레이가 꾸준히 출하량을 늘리며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AMOLED는 전류를 가하면 자체 발광하는 물질을 사용한 디스플레이로 액정표 시장치 LCD와 비교했을 때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 전력 소비가 효율적이고 무게가 낮고 얇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장은 삼성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이끌어왔지만 중국 업체들이 출하량을 증가시키며 맹추격 중인데요. 특히 유기발광 다이오드는 폴더블폰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엄청난 각축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 2019년 첫 폴더블폰을 출시한 뒤 매년 신제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후 돌돌 많은 롤러블, 늘어나는 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를 준비 중입니다. 이니 2021년 유럽 특허청에 삼성Z를 과 삼성Z 슬라이드 상표를 출원하면서 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나아가 지난해에는 폴더블과 슬라이더블 기술이 접목된 플렉스 하이브리드까지 선보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역시 차세대 제품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H는 스마트폰은 포기했지만 디스플레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부문에서 활용할 18인치 슬라이더블 유기발광 다이오드를 업계 최초로 개발한 곳도 LG였습니다. 이런 한국 기업들에 비해 중국의 BOE와 CSOT 등은 기술력은 부족하지만 폴더블 디스플레이 등 신시장 공략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술은 항상 선점하는 기업이 시장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시장 주도권은 이미 삼성과 LG가 완전히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저가 정책으로 버텨온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은 것인데요. 삼성은 올해 전체 아이폰에 약 1억 4천만 대의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패널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중국 BOE가 아이폰에 제때 패널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의 아이폰용 패널 생산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미 BOE는 아이폰 15 시리즈 패널에서 품질 문제를 겪었는데요. 업계에선 이에 대한 영향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패널 공급량이 최대 1,000만 대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LG 디스플레이의 아이폰 패널 공급량 역시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플이 한국 기업들에게 의존하려 하자 결국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짝퉁으로 승부수를 띄우게 됩니다. 미국에서 휴대폰 디스플레이가 고장나서 수리를 맡길 경우 정품보다 저렴한 호환 제품으로 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호환 제품은 그간 출처를 알 수 없는 저가 중국산 디스플레이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는 명백히 특허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이 중국산 디스플레이가 BOE 제품이라는 것을 누구나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삼성이 소송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권영 삼성 디스플레이 부사장은 지난 1월 31일 열린 2022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시중에 팔리는 일부 제품이 삼성 디스플레이 다이아몬드 픽셀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발견했고
어느 업체가 만들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출처 불명의 패널이었다. 결국 미국 부품 도매 업체 17곳을 미국 ITC에 제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소장에서 BOE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OE는 갑자기 자신들이 먼저 나서 조사를 받겠다며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피고가 중국 패널 제조사임이 확인된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BOE의 자수를 두고 미국에서 특허 소송으로 가면 질게 분명하기 때문에 BOE가 먼저 자수를 하고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고칠 권리를 주장하여 미국 내 긍정 여론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BOE가 얼마나 궁지에 몰려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상 미국에서 이 소송은 이길 방법이 없으며 그나마 음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호환 제품으로 버티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중국 BOE에 대한 긍정 여론이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1년 전부터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최 부사장은 지난해 1월 열린 2021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처음 양산에 성공해 개척한 시장이라며 다이아몬드 픽셀 지식재산권이 고유해 차별화 기술을 보호하고 가치를 인정받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픽셀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화면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픽셀을 다이아몬드 형태로 배치한 화질 향상 기술인데요. 사람이 눈으로 가장 잘 인지하는 초록, 지, 소자를 제일 작게 만들고 촘촘히 분포해 적, 녹, 청 색상을 잘 살린다고 평가됩니다. 업계는 이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 주로 중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국 삼성이 소송에 나서자 중국 BOE는 불법으로 연명하던 미국 시장을 포기하고 중국 내수 올인 전략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국의 여론을 자극하는데 이를 위해 한국을 이용하는 치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OLED 디스플레이 특허, 전쟁의 막이 오른 겁니다. 최근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BOE는 삼성을 상대로 무려 9건의 무더기 특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9건의 소송 중 8건 소송은 오는 18일 충칭시 제1중급인 민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하며 다른 한 건이 소송은 내년 8월에 재판이 시작됩니다. 중국 BOE가 제기한 소송은 삼성이 미국에 제기한 소송의 보복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도둑질을 해놓고도 오히려 적반하장인 태도인 것이죠. 앞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BOE 부품 판매 미국 업체 17곳을 대상으로 BOE가 생산한 OLED 패널에 다이아몬드 픽셀 구조 특허를 적용한 제품을 수입하지 말라며 특허 조사를 요청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LCD 분야에서는 올 1분기 세계 시장 70.9%를 차지해 한국을 넘어서 세계 선두 자리를 확실하게 굳힌 데 이어 OLED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대부분 중국 내수 시장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샵사인 이번 기회에 한국 제품 보이콧 운동을 펼치자 샵사인 삼성을 아예 중국 시장에서 내쫓자는 어이없는 댓글을 달며 자국 기업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국 BOE가 한국 기업이 중국의 기술을 베꼈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확산시킨 다음 어이없게도 한국 기업들에게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BOE가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는데 적반하장의 절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소송전은 중국발 저가 공세로 주도권을 넘겨준 LCD 패널 잔혹사를 OLED에서 재현하지 않으려는 한국 기업과 OLED 등 차세대 패널까지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중국 업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지만 기술력 없이 꼼수만으로 연명해온 기업은 결국 시장에서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물론 LG 디스플레이 역시 고급형 아이폰 15 모델에 탑재되는 LTPO 패널의 물량을 배정받았으며 곧 생산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BOE는 이번 삼성에 대한 특허 소송에 대해 향후 애플 공급망에서 BOE가 얼마나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애플을 비롯한 폴더블 폰 업계는 다른 기업의 짝퉁이나 만드는 업체보다는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